이번 시간에는 해방 이후 설탕이 어떻게 산업화되고 소비가 대중화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설탕은 대표적으로 공급이 많아져서 갑자기 소비가 늘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봤듯이 먼저 수요가 생기고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 즉 생산이 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치품이었던 설탕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설탕의 소비량은 민족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컸고요. 일본 안에서도 도쿄나 아니면 일본의 농촌 지역하고도 편차가 큰 것처럼 식민지 조선 안에서도 일본인에 비하면 조선인의 설탕 소비량이 굉장히 낮았고요. 대도시, 서울, 평양 이런 데는 굉장히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농촌에서는 거의 구경도 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또 계층별로도 마찬가지로 상류층과 하층이 차이가 컸고요. 학력별, 성별, 소비량 편차가 굉장히 컸던 것들이 바로 이 설탕입니다. 이랬던 것들이 해방 이후가 되면 상류층 중심으로 해서 상류층이 만든 건 아니고 상류층을 목표로 하는 설탕 장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설탕 장사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설탕 장사가 바로 냉차 장사라든지 아이스케이크 장사라든지 아니면 눈깔 사탕 장사라든지 이런 장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자본도 별로 안 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도 별로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도 고수익을 내는 그런 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일제강점기에 제과점이나 빵집 같은 데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독자적으로 과자점이나 빵집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오래된 빵집들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라운 제과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런 빵집 출신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1947년에 전국에 과자상이 3,000개나 될 정도로 많이 생겼어요. 가격은 엄청 비싸게 받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설탕이 생산지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다 수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매우 혼란스러운, 전국도 혼란스럽고 그랬던 난국이던 시기에 바로 이 설탕의 수입은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설탕이 미군을 통해서 원조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미국의 원조가 항상적으로 많은 양을 준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설탕을 밀수입을 한 거죠. 밀수가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 밀수했던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탕이었습니다. 이렇게 설탕을 이용한 각종 장사들이 판을 치는 걸 보고 그 당시에 정치 세력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 보면 정치 세력들은 모두 사탕 밀수를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모두 그랬습니다. 우익에서도 우리가 나라가 망한 건 눈깔 사탕 먹다가 망했다라든지 아니면 좌익 같은 경우는 맛은 달콤하지만 우리 번영과 독립에는 쓰다면서 미국이 우리를 상품 시장으로 만들어서 식민지화하려는 의도니까 우리는 결탄코 설탕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 현실에서는 밀무역이 성행하고 과자가 뇌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악질, 매국, 도배라느니 못 먹어 죽는 것도 아닌데 지금 굶어 죽는 것도 많고 지금 쌀이 모자르고 온 국민이 다 어려운 지경에 이런 단 것을 먹어야 되냐는 비난이 성행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설탕 밀수로는 아주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1953년에 한국전쟁 휴전 협정을 하면서 한국에서 미국이 주는 경제 원조
원조를 이제 받는 걸 하는 협상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재건기획팀이 이 종잣돈을 가지고 한국이 협상에 응하는 대가로 원조를 해주기 위한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수입 대체화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거를 마중물처럼 이용을 해서 산업화를 해나가자라고 계획을 합니다. 이 중에는 바로 수입 대체 품목 중에 하나가 제당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불효불급하고 그렇게 생필품도 아니고 이 당시에 설탕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도대체 이게 왜 수입 대체화 품목에 뽑혔을까?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설탕 문명화 담론, 즉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문명국이다. 유럽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설탕을 많이 먹냐. 문명국은 이렇게 고열량이 된 설탕을 많이 먹어야 그 신체도 건강해지고 그래가지고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거야. 이래가지고 설탕 문명화 담론의 영향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이 수입 대체화 중에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서 제당 자본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신을 보면 대개 무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도 무역을 했지만 밀수도 꽤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날 삼양사죠. 그 삼양통상이라든지 이병철의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 오늘날 동양오리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삼양물산. 이름이 비슷하게 삼양이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또는 설경동의 대한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당업, 즉 무역을 통해서 돈을 축적했던 이 자본가들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을 해서 정부의 그 제당업 육성 정책에 힘을 입어서 된 게 삼양사, 제일제당, 한국정당, 동양제당 등 총 7개 회사가 됩니다. 원래 제당업을 먼저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건 삼양사의 김현수였는데요. 이 당시에 김현수의 형인 김성수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했지만 허가를 내준 거는 그거보다 두 번째였던 이병철의 제일제당이 제일 먼저 설탕을 만들게 되고요. 삼양사는 그로부터 3년 뒤에서나 허가를 받게 돼서 어떻게 보면 설탕 시장의 가장 그 사이에 제일제당은 한국의 설탕 시장을 아주 독과점할 수 있는 그런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7개 회사나 생겼다가 과잉이 돼가지고 1958년이 되면 이 중에 4개 회사가 생산을 중단하게 되고요. 오늘날에는 설탕 회사가 3개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제일제당, 그 다음에 삼양사, 그 다음에 대한제당 이렇게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회사가 이제 제당 자본가로 한국에 설탕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설탕 소비는 어떻게 확장이 됐을까? 물론 제가 일제강점기에 신식요리법 해가지고 전통적인 요리법에서 벗어나서 영양가 많은 신식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전통 요리법과 결합하는 신식 요리법이 생겼다고는 했지만 여기에서는 고추에 대한 것들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본인들은 예전에는 고추나 매운 거를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한 1919년쯤에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녔던 한 여성이 쓴 일기에 보면 그 선생님이 일본인 선생님이 했던 말이 조선 사람은 고추를 많이 먹으니까 머리가 나쁘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너네가 후진국이 된 거야. 근데 문명한 나라일수록 설탕을 많이 먹는데 일본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제국이 된 거야 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더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설탕 먹는 걸 계속 육성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짠 것도 느끼지만 굉장히 달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탕 문명화 담론이 일본에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설탕이 문명이라면 고추는 거기에 대비한 야만으로 낙인 찍힌 그런 식재료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렇게 제일제당이나 이런 제당 회사들이 이제 커지고 많아지고 또 미국에서 원조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요리 주체가 설탕을 바라보고 하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설탕으로 뭐를 먹을까 하는 것들이죠. 목표가 다른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한 집단은 뭐냐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제 시기의 그 신식 요리법과 마찬가지로 지향하는 것들이 우린 전통적인 그런
그런 차별적이고 신분제적인 그런 요리법, 그런 식생활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고, 근대적인 요리법, 근대적인 서구적인 식생활, 빵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식생활을 바꿔나가야 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위생도 중시하고 영양도 중시하고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거. 단, 매운 음식은 진보되지 않은 증거다 해서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고추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제 시기에 만들어진 요리법들은 가급적인 고추는 적게, 설탕은 많이 하는 식으로 요리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때는 간장이나 뭐 소금하고 결합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해방 이후에 설탕을 식재료로 맞닥뜨린 새로운 주체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지만 훨씬 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촉하는 게 누구냐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해방 이후에 해외에 강제로 뭐 끌려갔던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해외 만주나 뭐 이런 데 왔던 동포들이 오기도 하고요. 농촌에 살다가 도시화, 산업화, 직장이 없어서 도시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들은 사고방식은 근대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몸에 각인된 맛, 즉 생활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맛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한데요. 그래서 향수를 어떤 거로 다스리냐, 주로 고향의 맛으로 많이, 어느 식당 할 때 고향 이름을 넣는 거, 전주 식당을,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전주 출신인 사람은 서울에 와도 전주 식당을 보면 전주의 맛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가는 것처럼, 아니면 부산 식당 하면 부산에 있는 맛을 그리면서 하듯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맛, 즉 매운맛, 한국 사람이라면 으레 매운 거지, 고추지, 그 매운 거를 더 많이 먹게 할 수 있는 거로 바로 설탕을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운맛과 단맛이 결합을 하니까 매운 걸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의 소비량이 고추와 만나면서 훨씬 더 급증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해방 이후에 이제 익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요리법이 진화가 되는 거죠. 고추와 설탕과 식재료를 뭘 넣느냐, 낙지를 넣으면 낙지볶음이 되고, 떡을 넣으면 떡볶이가 되고, 뭐 거기에 식초를 넣었다 그러면은 비빔냉면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를 넣으면은 뭐 매운 삼겹살 뭐 이런 식의 것들로, 이거는 꼭 그 해방 직후가 아니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싸게 유통되는 식재료를 고추와 설탕을 넣음으로써 아주 맵고 매콤달콤한 그런 맛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 90년대 말부터는 치즈나 우유 유제품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먹던 것들이 아니라서 익숙치 않은데, 이제는 치즈도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 매콤달콤한 거에 치즈까지 넣어서 뭐 이렇게 치즈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니면 라면에다가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추와 결합을 하면서 설탕 소비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1910년에 0.5kg, 물론 이거는 이 상류층부터 하층까지 다 그냥 평균으로 낸 거지만,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신분별로 뭐 계층별로 차이가 컸던 것들이 2010년대가 되면 27.4kg으로 이제는 쌀의 3분의 1이나 먹게 되는 식으로, 설탕은 가히 생활 필수품, 쌀만큼이나 중요한 한국인의 중요한 생필품으로 됐습니다. 저는 설탕이 뭐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설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 인류가 이동해온 6,000년 전부터 이동해온 역사부터 근대화, 산업화, 문명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녹아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난 설탕 안 먹고 나는 올리고당을 먹든 무슨 당을 먹든 뭐 한국인의 신체나 한국인의 몸의 맛도 감각도 어떻게 보면 단맛에 이제 많이 훨씬 더 결합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시간 설탕을 통해서 본 세계사 속에서 한국인이 어떻게 역사와 과정을 거치면서 감각도 변화되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바라보는 21세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 어떤 지점이었는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